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참혹했던 두 번의 전쟁,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입니다. 과연 이 비극들은 그저 외세의 침략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선린외교라 믿어왔던 어떤 관계의 아이러니한 결과는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조선에게 명나라는 과연 영원한 안식처이자 든든한 보호자였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던 존재였을까요? 자, 상상해 보시죠. 혼란스러웠던 고려 말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조선의 건국 세력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왕조를 굳건히 세워야만 했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안정을 꾀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 있던 명나라와의 관계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열쇠였을 겁니다. 명나라는 당시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압도적인 강대국이었죠. 중원의 새로운 주인이었던 명은 그 위용만으로도 주변국들을 압도했습니다. 이런 명나라에 대해 조선이 선택한 외교 정책은 바로 사대였습니다. 어르신을 섬기듯 큰 나라를 존경하고 따르는 이 외교 방식은 단순히 굴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리적인 판단에 기반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죠. 조선은 명나라의 책봉을 받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을 공인받았고, 이는 국내외적으로 국가의 안정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명나라 사신단이 오색 찬란한 비단옷을 휘날리며 위풍당당하게 한양 거리를 누비던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그들의 행렬은 조선 백성들에게 명나라의 위엄을 실감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명과의 굳건한 관계가 가져다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었을 겁니다. 조선은 명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안정적인 교역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었죠. 외교 문서들이 오고 가는 궁궐의 풍경은 그 자체로 평화로운 국가 운영의 상징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처럼 명나라와의 사대 관계는 조선 건국 초기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관계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백성들의 일상에도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논밭을 일구고 저작거리에서 소박한 삶을 이어가던 조선의 백성들은 강대국 명나라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이 관계가 마냥 안정적이기만 했을까요? 마치 거대한 나무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라는 작은 나무처럼 조선은 명나라라는 거대한 존재에 기대어 안정과 번영을 누렸지만 그 이면에는 일말의 불안감과 어쩔 수 없는 종속성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평화의 씨앗 속에는 훗날 조선을 뒤흔들 비극의 싹이 이미 움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평화로운 관계의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를 서서히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평화는 이제 그 빛을 잃고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거대한 판도는 기존의 안정감을 잃은 채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일본에서는 수백 년간 이어지던 혼란의 전국 시대를 마침내 끝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강력한 인물이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했는데요. 그의 시선은 이제 더 넓은 대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불타는 야망은 섬나라를 넘어 바다 건너 대륙을 향하고 있었기에 한반도에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먹구름처럼 위기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조선이 그토록 굳건히 의지했던 명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때 천하의 중심이라 불리던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병들어가는 노쇠한 거인과도 같았습니다. 황실의 부패와 권력 다툼은 극심했고 오랜 평화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점차 피폐해져 가며 국력은 서서히 약화되고 있었죠. 겉으로는 여전히 위엄을 잃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 질서의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외교 전략을 모색했어야 할 시기에 명나라는 스스로의 그림자에 갇혀버린 듯했고 조선은 그저 명나라가 제공하는 안정감에만 안주하며 다가오는 위기를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명나라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조선 조정의 눈과 귀를 가렸던 것일까요?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이 여러 차례 울려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인과 동인으로 나뉜 당파 싸움에 몰두하며 일본의 동향을 두고 설마 오겠느냐는 아니란 논쟁만 거듭했죠. 마치 맑은 날 갑자기 쏟아질 소나기를 예상하지 못하고 평화로운 일상에만 몰두하는 사람처럼 조선은 다가오는 거대한 위기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592년 마침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군이 부산포를 통해 조선 땅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죠. 일본군의 파죽지세의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수도 한양이 함락되고 임금은 의주로 피난을 떠나야만 했으며 백성들의 삶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죠. 아름다운 궁궐은 잿더미로 변하고 온 국토는 피와 눈물로 얼룩진 폐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끝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조선은 그제야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오랜 사대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던 명나라는 마침내 원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이 원군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명나라는 파병의 대가로 조선의 막대한 물자와 인력을 요구했고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조선 백성들에게 명군의 보급을 위한 식량과 인력 동원은 또 다른 감당하기 어려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명군의 참전은 분명 전세 역전의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평양성을 탈환하고 왜군을 남쪽으로 밀어내는 등 곳곳에서 의미 있는 전과를 올렸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조선 백성들에게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왜군의 약탈과 사륙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명군에게까지 식량과 물자를 수탈당하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죠. 마치 두 마리의 거대한 짐승 사이에서 짓밟히는 작은 풀잎처럼 조선 백성들은 왜군과 명군 사이에서 끝없는 착취와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러야만 했습니다. 명나라의 원조는 조선을 파국에서 건져 올리는 듯 보였지만 역설적으로 조선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국력을 더욱 소진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명군이 주둔하는 동안 막대한 물자가 소모되었고 전쟁의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평화로운 관계의 시작에서 기대했던 번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피폐해진 국토와 고통받는 백성들만이 남은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조선은 명나라와의 관계가 단순한 은혜가 아닌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비극적인 숙명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죠.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명나라의 원조는 분명 조선을 벼랑 끝에서 구원하는 듯 보였습니다만 역설적으로 그 회복의 길을 더욱 더디게 만들고 국력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낳았죠. 마치 깊은 상처 위에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격이었달까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조선은 명나라와의 관계가 단순한 은혜가 아닌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비극적인 숙명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선은 그야말로 폐허가 된 땅 위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처절한 재건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불타버린 궁궐과 성곽, 잿더미가 된 마을들, 그리고 가족을 잃고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조선이 이 혹독한 재건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마치 거대한 지각 변동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천하의 중심이라 불리던 명나라는 임진왜란 참전으로 인한 국력 소모와 내부의 혼란, 부패가 겹치면서 서서히 그 위용을 잃어가고 있었죠.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아 낡아버린 거목처럼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만주 벌판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진족이 세운 후금, 훗날 청나라가 되는 나라였죠. 이들은 명나라의 쇠퇴를 틈타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자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낡은 왕좌를 노리는 젊고 강인한 사자처럼 후금은 명나라를 향해 위협적인 포효를 뿜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조선은 쇠락하는 옛 강자 명나라와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자 후금 사이에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건국 이래 이어져온 명나라에 대한 의리와 사대라는 굳건한 외교적 신념을 쉽게 버릴 수 없었죠. 수백 년간 지켜온 의리가 마치 깊은 강물처럼
조선의 외교 정책 전반에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조선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고수하며 그들과의 의리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선의 선택은 결국 더 큰 비극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려는 조선의 태도는 후금에게는 자신들을 무시하고 명나라 편에 서는 적대적인 행위로 비춰졌던 거죠. 결국 후금은 조선을 향해 칼을 겨누게 됩니다. 1627년 정묘호란이 발발하여 조선은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는 굴욕을 겪었지만 이마저도 명나라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636년 마침내 병자호란이라는 더욱 참혹한 전쟁이 조선을 덮쳤습니다. 추운 겨울, 얼어붙은 땅 위에서 조선 백성들은 또다시 피를 흘려야 했죠. 인조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결사항전을 벌였지만 압도적인 전력 차이와 혹독한 추위 속에 결국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삼전도의 굴욕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인조 임금이 후금의 황제 앞에 나아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05고두의 예를 행했던 그 순간은 수백 년간 이어져온 명나라와의 사대 관계가 결국 조선에게 안겨준 최종적인 비극의 정점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 모든 것이 부서져버린 황량한 풍경처럼 조선은 이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상처만을 남기게 되었죠. 명나라와의 관계가 가져다준 번영과 안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비애와 체념, 그리고 역사의 무게만이 조선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조선에게 명나라는 과연 영원한 안식처였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던 존재였을까요? 이 질문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 모든 것이 부서져버린 황량한 풍경처럼 조선은 이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상처만을 남기게 되었죠. 명나라와의 관계가 가져다준 번영과 안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비애와 체념, 그리고 역사의 무게만이 조선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조선에게 명나라는 과연 영원한 안식처였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던 존재였을까요? 이 질문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지나간 후 조선은 마치 뼈대만 남은 건물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재건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피폐해진 국토와 텅 빈 창고, 그리고 희망을 잃은 채 절망의 그림자 속을 헤매는 백성들의 얼굴은 전쟁이 남긴 깊은 상흔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죠. 하지만 역사는 조선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마치 거대한 지각 변동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으니까요. 조선이 가까스로 전쟁의 후유증을 수습하려는 동안 오랜 세월 동방의 맹주였던 명나라는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 파병했던 막대한 전비와 이자성의 난같은 내부적인 혼란까지 겹치면서 명나라는 과거의 위용을 잃고 휘청거리고 있었죠. 바로 이때 만주 벌판에서는 새로운 강자가 마치 혜성처럼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진족을 통일하며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한 후금, 훗날 청나라가 되는 이 신흥 제국은 명나라의 오랜 지배에 도전하며 그들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었죠. 국제 정세의 거대한 흐름이 명나라 중심의 질서에서 후금 중심의 질서로 재편되는 격변의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조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하지만 조선은 오랜 세월 명나라를 더머니의 나라로 섬겨온 사대의 의리를 쉽게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마치 가족에게 닥친 위기처럼 명나라의 쇠퇴를 보며 조선은 안타까움과 함께 변함없는 충성을 다짐했죠. 이러한 조선의 확고한 대명 의리는 결국 후금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이끌었습니다. 1627년 후금의 침략으로 정묘호란이 발발합니다. 조선은 이 전쟁에서 비록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으며 일시적인 휴전을 얻어냈지만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금의 요구를 외면하고 명나라와의 관계를 지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마치 갈림길에 선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도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처럼 조선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의 외교적 스탠스는 마치 낡은 배가 거친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과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36년 역사의 비극은 다시 한번 조선을 찾아옵니다. 조선이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후금의 요구를 거부하자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황제라 칭하며 조선을 침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청태종이 직접 이끄는 대군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파죽지세로 남하하자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인조 임금은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결사항전을 다짐했지만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청군의 압도적인 공세 앞에서 백성들과 군사들은 처절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성벽 위에서 조선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고독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굳건히 버티던 남한산성도 한계에 다다랐고 조선은 치욕적인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37년 인조 임금은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른바 삼배구고두의 치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순간은 조선이 건국 이래 맹목적으로 추구했던 사대가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비극적인 운명이 되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강렬한 충격이자 역사의 비애가 응축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믿어왔던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이 조선 전체를 휩쓸었을 겁니다. 삼전도의 굴욕은 단순한 패배를 넘어 조선의 자주성과 자존심이 철저히 짓밟힌 참혹한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죠. 결국 조선 왕조에 불행했던 2차례의 전쟁은 단순히 외세의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외교적 의존,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대한 유연한 대응 실패가 낳은 비극적인 결과였던 셈이죠. 조선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지 못하고 과거의 굴레에 갇혀 비극적인 선택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조선의 이러한 비극적인 선택이 과연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강대국 사이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 이 비극적인 역사는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